페이지 39페이지부터 펴시면 되고요. 페이지 39페이지에서 그 맥락을 담은 글쓰기 부분을 볼 거야. 여기서 블로그 쓰는 과정, 결국에는 여기에서 시험의 내용은 글쓰기야, 글쓰기. 자, 그러면 글을 쓰면서 어떤 과정이 힘들까? 자, 제주도 여행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야지. 자, 그럼 블로그에다가 체크쳐. 자, 이게 매체거든. 매체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올릴 거야. 근데 얘는 인터넷을 활용한 매체지. 자, 그러면 동시 상호소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렇지. 그랬다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얘의 문제점. 글을 쓰려고 하니까 얘는 어떤 내용을 쓸지 어렵네. 어떤 내용으로 쓰지? 라고 내용 마련에 대해서. 자, 그 내용 마련이라는 게 어떤 거 쓸 내용들을 수집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도 알려주고 싶고, 이게 바로 목적이죠. 자, 근데 문제는 싶은데 뭐가 문제야? 정보가 부족하네.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거야. 글을 쓰긴 했는데 왠지 어색해. 이 표현이 괜찮을까? 그러니까 문장 배열과 표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우리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있지. 요거 고등학교 때 가면 똑같이 배울 거야. 뭐라고 배울 거냐면 쓰기 맥락이라고 배울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쓰기 맥락이라고 합니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거에 따라서 글의 방향성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알겠죠? 물론 중학교 때 이거를 위주로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고등학교 때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열거를 해준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자체도 여기서는 엄청 어렵게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준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자, 다음은 수지가 소설 일가를 쓰고는 서평. 이거 시험 범위 빠질 수도 보통은 있긴 한데 네, 들어가겠지? 시험법이에요. 그렇지. 자, 서평은 감상뿐 아니라 자, 여기서 밑줄 쫙 감상 플러스 설득력 있는 근거를 통해서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글까지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책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자, 그럼 같이 내용을 보자. 서평이고 당연히 서평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느낀 점도 있겠지만 분석도 된다. 그래서 분석적, 교훈적 둘 다 된다는 게 위에서 이미 설명을 했었죠. 감상도 있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나의 감성도 적지만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할 거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자. 얼마 전 텔레비전에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뭐야?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하네. 경험을 처음 부분, 글의 서론 부분에 서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독자들은 신기하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 라고 듣게 되잖아. 우리도 수업할 때 선생님 경험부터 얘기하면 그때는 누구보다 흥미롭게 듣고 있잖아, 다들. 자, 그럼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다. 감상하고 있죠? 헤어진 지 50년이 넘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어린 시절 모습을 기억나시나 보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대. 왜? 아빠 쪽 친척 중에 6.25 피라는 오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 라는 게 이게 근거가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그래서 내 동기, 글을 쓰게 된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이야기 일가가 떠오르다는 걸 서론에 드디어 얘기하는 거야. 자, 특이한 왜? 이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이때 비슷하잖아. 자, 특이한 성격의 북한 말투를 사용하던 달엔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 아저씨, 그게 등장인물이죠.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거래. 그 당숙 아저씨가 바로 일가 속에 등장했던 그 손님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야. 가족들은 처음에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예의니까 그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이제 불만이 쌓여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손님이 오랫동안 있으면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퉈. 근데 이거는 정말 표면적인 갈등이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엄마 아빠의 싸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게 됐는데 그걸 자신의 탓으로는 여기는 아저씨. 자, 그 아저씨가 집을 떠나게 돼. 1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사건, 갈등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사건이라고 했었죠? 사건. 그리고 또 어떤 사건? 이 사건을 이어서 또 사건이 일어나. 엄마가 집을 나가.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떻게 나 때문인가 싶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있었던 사건이 지난 후에 아저씨의 외로움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야? 성숙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연민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 일가를 읽을 땐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하네. 감상도 쓰고 있습니다. 자, 엄마와 비슷했다. 그때는 엄마와 비슷해.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집에 오래 머물면 불편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에 공감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가 뭐 실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겠죠? 다시 읽어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워졌어. 생각이 변화했네. 자,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 가족뿐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이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까지 하고 있죠. 여기서 주인공 1년이 지난 뒤에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나 역시 한 살을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 소설의 작가 권선옥은 이처럼 상처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처럼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거는 일가에 나온 아저씨와 같이 소외받는 사람들 있지? 이야기를 많이 써왔대. 자, 이 작가에 대한 성향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대 광주민주화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 또는 가난 때문에 무신을 받는 사람. 그러면 일가에서도 어떻게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쭉 그려냈다라는 거를 열거해주고 있죠.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작품들을 열거해주고 있어요.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자,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의 비판. 이게 바로 주제의식. 그러니까 이 소설의 목적,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한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대. 이것도 또 이제 경험을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던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어땠어? 명절이면 가족들이 이때 과거에는 다들 가족 친화적이었어. 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이었어. 다 같이 무언가를 하고자 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현대겠죠. 요즘 사회에서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 더 이상 가족과 있지 않죠. 다 개인주의로 가게 되는 거야.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핑계로, 나도 그랬다. 핑계로 큰 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대.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큰 댁에 가기로 했다. 태도나 정서 변화가 확실히 있어 왔죠. 그러면 이 문학은 나에게 무언가 변화를 준 거잖아. 깨달음을 준 거라고 보면 돼.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줄 거래.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을 자주 찾아뵀던 일가의 정을. 그래서 일가의 정을 나눠야겠다. 그리고 내 주변과 이웃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라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설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감상과 더불어서 깨달음, 감상과 더불어서 평가도 있다고 했잖아. 그게 서평이라고 했었죠.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자 특히나 요즘 시대. 이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연결고리가 희미해져 간다. 이거는 부정적인 거야. 이게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이 소설을 통해서 일가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되새기며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 책을 읽고 소중함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라고 추천하는 이유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서평의 핵심 내용은 이제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된 계기와 소감과 그리고 깨달음을 나타내면서 이제 정리를 했다 정도입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그래서 아마 틀렸던 이유는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직 안 외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글쓰기 계획, 아까 말했죠. 쓰기라고 이번 파트는. 당신의 서평을 모집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혼자만 읽고 아깝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읽은 책을 소중한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선된 서평은 학교신문에 실릴. 자, 학교신문에다가 여기다가 쓰세요. 매체라고. 이제 글을 쓰게 되는 매체. 그러면 이 학교신문에 맞는 양식지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대상, 중학교 학생, 땡땡 기간도 주고 추천하고 싶은 데에서 서평을, 자, 양식은 이렇게 쓰라고 했네. 자, 그리고 신문부에 메일로 제출을 하여라 라고 했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가 이 글쓰기를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먼저 해야 돼. 계획을 할 때는 아까 말했던 이 쓰기 맥락을 고려하셔야 돼.
항상 주제를 뭘로 할 건지, 이 글 쓰는 목적은 뭔지, 독자는 누구, 예상 독자는 누구인지, 이 글 쓰는 매체는, 그러니까 매체는 아까 말했죠. 어떤 매체에 실을 건지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렇게 있네요. 주제, 감상과 평가. 목적,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독자는 중학교 대상. 그러니까 이 독자도 되게 중요한 게 독자에 따라서도 어휘의 수준도 달라질 거 아니야. 배경 지식도 달라질 거고 갖고 오는 경험도 달라질 거란 말이야. 매체도 중학교 신문 매체를 통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문제는 두 번째 단계가 내용 생성하기야.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독자, 매체, 목적 요렇게 네 가지라고 얘기했었지. 다시 한번 얘기할까? 주제, 목적,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그렇지. 자, 그 다음 단계, 이게 계획하기야. 계획하기 단계에서 네 가지 쓰기 맥락을 보라고 했어. 거기에서 내용 생성하기를 그 다음에 할 건데, 내용 생성은 뭐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자, 그럼 내용 생성할 때 제약 없이 주제에 관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 자유롭게 떠올리는 걸 우리가 자유연상이라 그래. 또는 우리 마인드맵 같은 거 있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부터 뻗어져 나오는 거 있지? 그게 생각구물이야. 알겠죠? 너네가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들. 왜 마인드맵이라고 안 해요? 이거 외래어잖아. 그래서 붙여줘.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는 얘들아 이 글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해야 되지? 그래서 자유현상이나 생각구물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얘가 떠올렸어. 자유연상을 해서 막 떠올렸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글의 성격이나 갈래, 목적에 따라서 생각구물을 쓰기도 하고 자유연상을 쓰기도 하고 또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책이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다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자료를 수집해야지. 아까 말했잖아.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 근거는 근거를 하려고 했니 지식이 부족하네. 매체 자료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작가의 이 작가에 대한 비평집이나 또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전 검색을 하거나 또는 명절 풍경의 변화를 다룰 수 있는데 실제 이 글에서 쓴 게 무엇인지는 다 대조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실어놓진 않았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죠. 이런 거 틀려오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가 아니야.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이 글에 실려 있는지 사용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개요라는 게 뭐지? 뼈대야. 그거를 우리가 내용 조직하기라고 하거든. 뼈대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가장 이게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보통 처음이라고 하면 내가 이 소설을 왜 떠올렸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대한 줄거리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읽고 얻은 깨달음과 평가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고 이 소설을 왜 추천하는지도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내용을 배치해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독자 입장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자, 그럼 내용 조직하기는 어떻게? 내용을 조직할 때는 적절성도 판단해야 하고 글의 목적에 고려해서 구조에 맞게도 해야 되고 정서 표현과 정보 및 설득. 자,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글의 목적이거든, 얘들아. 정서 표현은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겠어? 문학적인 느낌이 좀 더 나겠죠. 우리가 계속 배운 거. 근데 정보 전달은 어떤 거? 약간의 어떤 느낌이야? 설명문에 가까운 내용이야.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구조가 다르다. 개요짜기는 다르다. 만약에 정서 표현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해야죠. 처음, 중간, 끝이 아니라. 알겠지? 근데 이 글은 서평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 및 설득으로 이 글을 읽어봐, 이 책을 읽어봐가 문제니까 처음, 중간, 끝으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지가 초고를 이제 초고는 얘들아 처음 쓴 글이야. 근데 이게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초고 쓰기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 고쳐 써야 돼. 반드시 어떻게 문맥에 맞는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표현인 건지 그리고 문단 배열이 적절한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빠 쪽 친척 중 6.25 전쟁 때 피란 피란이라는 단어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검색해서라도 찾아놔야지. 구사하던, 사용하던 이라고 쉬운 표현으로 고칠 수 있는 거야. 중학교 친구들인 거잖아. 자, 그리고 우리 문단 배열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자. 소설의 줄거리도 어떻게 사건의 흐름대로 배열하는 게 조금 더 좋겠지. 뒤죽박죽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처음에는 아저씨가 찾아왔는데 아저씨가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불만이 생겼고 그 다음에 편지 때문에 싸웠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갔어 라고 사건의 순서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시면 초고를 쓸 때는 문맥에 맞는지 예상 독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다 판단해서 우리가 해줘야겠죠? 자, 초고를 쓰고 당연히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조정하고 고쳐쓰기 해야 돼. 자, 그럼 점검할 항목들이 뭐냐? 이건 외워야겠죠?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이거 뭐였어? 쓰기 맥락. 쓰기 맥락에 따라서 그 계획하기 단계에서 말한 쓰기 맥락에 따라서 고려해서 점검했는지,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을 있는지 없는지, 문장과 단어가 바르고 정확한지 다 점검을 해야 한다. 근데 왜 매체가 빠져요? 매체? 매체도 고려해야지. 고려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구나 절 수준. 얘들아,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 어려워서. 안 외워서가 더 가깝긴 하겠지만 일단 얘들아 외우세요 제발. 순서대로 외워야 되나요? 네, 외우시면 돼. 단어가 제일 작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제일 크게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작게, 그 다음에 더 작게, 그 다음에 더 작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배우는. 안 배웠는데 나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이야. 지금 내신에서 안 배워도 나온다고 하는 말이 한두 번입니까? 자, 너네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교재를 자습서를 택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숙제 내주면 선생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풀어야 돼요. 이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어서. 알겠죠? 자습서에 나온 겁니다. 얘들아,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습서 안에 나온 내용들은 꼼꼼하게 다 외우는 습관 들이세요. 알겠지? 안 배웠는데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져버려. 알겠죠? 그냥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는. 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순서 배열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늘. 알겠지? 나머지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조금 뽑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배경 지식 부족하면 우리 어떻게 하자? 사전 찾아보자.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안 틀립니다. 너네들이. 아까 말했듯이 요거 글 수준, 뭐 수준 이걸로 나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얘들아 당연히 순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초고 고쳐 쓰기인데 이거 그대로 외우지. 근데 우리 아까 숙제에서 기출 준 것처럼 어떻게 나와? 상황으로 풀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마련하기가 뭐지? 이러면 내용 생성하기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까 너 문제 풀어서 틀려가지고 내가 풀이해준 내용이야. 아, 그래요? 내용 마련하기가 내용 생성하기야. 같은 말이야. 계획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 그렇지. 안 된다고. 알겠죠?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풀면.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려를 다 하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왜냐면 글을 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죠? 이게 서평 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고나 이런 거니까. 됐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야. 글 수준, 이거 문장 수준, 문단 수준 이거 확인하려면. 알겠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얘들아 페이지 5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끝난 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한 번씩 본 건데 얘들아 당연히 외우시라고요.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잖아. 그쵸? 너무 힘들면 딱 외울 게 요거, 그리고 해결 방법 이거라도 외워. 앞자리만 외우는데 걔네는 아니 굳이 이렇게 짧은 걸 앞자리만. 아, 저 외웠어요. 저 이거 학교에서 시험 쪽지 시험 봤어요, 봐요. 쪽지 시험. 그래, 이거 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어려운 근데 내용이. 여기까지 풀어보라는데. 잘했어. 자, 여기까지 됐나요?